내 이름은 김진아이고 27살이다. 내가 가족을 배신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겠다.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나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었다. 석사 과정부터 이어온 내 연구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미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기술재단으로부터 5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은 것이었다. 그 지원금으로 엔비디아 H3 GPU를 구매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첨단 장비 없이는 내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2024년 겨울까지 실험을 마치고 2025년 봄에 논문을 제출하고 여름에는 실리콘밸리에 인턴십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아시아 지역으로의 모든 첨단 기술 출하가 중단되는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가 발표되었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재단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 자신의 삼촌이 내 꿈을 산산조각 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내 어머니의 동생인 삼촌 찬우는 항상 가족 모임에서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이었다. 45세의 그는 키가 크고 항상 잘 차려입은 사람으로 금융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초등학교 수학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가장 크게 축하해준 사람도 삼촌이었고 중학교 때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준 사람도 그였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삼촌은 나에게 첫 노트북을 선물했다. 나는 이걸로 코딩을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이것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조카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주말에 만나 커피를 마시며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 연구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고 내가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도 끝까지 경청했다. 내가 미국 재단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지만 특히 삼촌은 내 잠재력을 알아본 첫사람이라며 기뻐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로서 그는 기금 관리자 역할을 자원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될지 알지 못했다. 삼촌은 금융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해왔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금융계로 진출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고 어머니는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매일 말씀하셨다. 삼촌은 완벽한 영어로 재단과 소통했고 복잡한 지원금 규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내가 실험실에 있는 동안 그는 서류 작업과 예산 관리를 도맡아 했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매주 만나 예산을 검토했고 그는 항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때로는 그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전문 지식을 신뢰했다. 그는 재단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맞춰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2024년 12월 15일에 바뀌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연구실로 향했다. 날씨는 춥고 흐렸지만 내 기분은 좋았다. 전날 밤 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내 지도 교수인 박 교수님이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상상도 못했다. 교수님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혹시 논문이 거절되었나? 연구 방향에 문제가 있나? 다양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내가 본 적 없는 심각함을 담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돌아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미국 재단으로부터 온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원금 계좌에서 4만 달러가 사라졌다며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메일 내용은 냉정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들은 돈의 행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부 감사를 시작할 것임을 통보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방금 들은 소식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교수님은 내 표정을 보고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가까스로 한 모금 마신 후 나는 이것이 무슨 오해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로 인해 우리가 주문한 GPU 배송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재단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원금 계좌에서 4만 달러가 암호화폐로 전환된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그 순간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 머릿속은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곧 삼촌이 생각났다. 그만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세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따뜻했다. 진아야, 무슨 일이니? 오늘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나는 곧바로 상황을 설명했다. 재단에서 온 매일 사라진 4만 달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삼촌의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놀라움이나 당혹감 대신 그는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투자 허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연구 자금을 동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가 단지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삼촌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카로움까지 더해졌다. 진아야, 우리 둘 다 알잖아. 네가 요청했고 내가 따랐을 뿐이야. 네가 기억이 안 난다면 내가 네 이메일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단이 이해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교수님은 내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재단의 최후 통첩을 알려주었다. 45일 이내에 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비자를 취소하고 실험실 장비를 압류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술지와 대학에 이 사건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 학문적 경력의 종말을 의미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연구, 내 미래가 모두 위태로워졌다. 더 나쁜 것은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연구실을 나올 때는 이미 어두웠다. 서울은 겨울비에 젖어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은 너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 내리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내 상황을 생각했다. 4만 달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왜 삼촌은 이런 짓을 했을까? 그가 정말로 돈을 훔쳤다면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버스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행 대출, 내 신용으로는 불가능했다. 부모님께 부탁할까? 그들은 이미 내 학비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이런 큰 금액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친구들? 누구도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의 작은 원룸은 평소보다 더 춥고 외롭게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선택지를 고민했다. 밤새도록 뒤척이던 나는 새벽녘에 마침내 결심했다. 내가 꿈꿔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 삼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불의를 참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내 연구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아침 일찍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와 직접 대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망설였지만 내가 단호하게 요청하자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했다. 삼촌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항상 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경외감이 있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곧 평소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했고 차를 대접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표정, 몸짓, 눈빛. 그는 긴장해 있었지만 잘 숨기려 했다. 그의 왼쪽 눈 아래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의 긴장 신호였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왜 4만 달러를 암호화폐에 투자했는지,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내 눈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스토리를 고수했고 이제는 내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메일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진아야, 네가 직접 내게 보낸 이메일이 있어. 네가 자금을 동결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그걸 왜 지어내겠니?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이메일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남겨진 그의 노트북이 내 눈에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화면을 열었다. 운 좋게도 로그인된 상태였다. 아마도 그는 출근 전에 사용하다가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침해였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는 것은 내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경력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내 손이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다. 받은 편지함이 열렸고 나는 검색창에 내 이름을 입력했다. 수십 개의 이메일이 떴다. 대부분은 내가 실제로 보낸 것들이었다. 연구, 관련 문서, 예산 보고서, 일상적인 소통들. 하지만 내 주의를 끈 것은 날짜가 2024년 12월 초로 표시된 하나의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연구자금 일시적 재배치 승인이었다. 발신자는 분명히 내 이메일 주소였지만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메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작성된 그 메일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연구 자금이 동결될 위험이 있으니 4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일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체까지 내 것과 유사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삼촌은 어떻게 이런 정교한 위조를 할 수 있었을까?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이메일 헤더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발신 IP 주소가 내 연구실이나 집이 아닌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메일을 더 조사하다가 나는 삼촌의 아웃룩 계정에 연결된 여러 이메일 계정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내 이름과 매우 유사한 주소의 지메일 계정이 있었다. 차이점은 단 한 글자, 숫자 1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다. 삼촌은 이메일을 단순히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내 이름으로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자신에게 투자 승인을 보낸 것이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사기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삼촌의 이메일을 더 조사하면서 나는 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그가 투자한 암호화폐는 단순히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였다. 문로켓 토큰이라는 이름의 이 암호화폐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삼촌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의 다른 이메일을 보니 그는 이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투자를 강행했다.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극소수였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재빨리 증거 사진을 찍고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가짜 이메일 계정, 위조된 승인 이메일, 사기성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 모든 것을 내 핸드폰에 담았다. 삼촌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정을 가장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메일은 어디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 기억했나 봐. 회사 컴퓨터에 있는 것 같아. 내일 보내줄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거짓말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와의 대화를 마치고 떠났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선택지를 고민했다. 가족 구성원, 그것도 존경받는 삼촌을 고발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에서 내가 하려는 일은 거의 배신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아버지는?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은? 이 일이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일이 가치가 있을까?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명백한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내 미래를 포기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한 끝에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오랜 친구이자 IT 보안 전문가인 민석에게 전화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는 현재 주요 기술 기업의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석아,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는 전체 상황을 설명했다. 연구비, 삼촌의 배신, 내가 발견한 증거까지 삼촌의 노트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다음 이틀 동안 민석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삼촌이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거래 내역을 조사했고 가짜 이메일 계정의 생성 및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우리는 삼촌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시간, 토큰을 구매한 시점까지 모든 거래 기록을 확보했다. 또한 삼촌이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개인 장치에서 수행했다는 디지털 흔적도 찾았다. 하지만 민석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촌은 여전히 내가 구두로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핸드폰으로 촬영한 증거는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다. 우리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민석은 자신의 동료 중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삼촌이 만든 가짜 이메일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했고 그것이 삼촌의 집과 사무실에서만 접속된 것을 확인했다. 더 중요한 증거로 민석은 가짜 계정이 생성된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내가 연구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실 출입 기록, 그날 촬영된 연구실 CCTV 영상, 그리고 같은 시간 동료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는 내가 그 이메일을 보낼 수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또한 우리는 삼촌이 투자한 암호화폐가 사기였다는 여러 온라인 경고문과 피해자 증언도 수집했다. 민석은 나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증거를 모은 후 나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삼촌에게 직접 맞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을 세웠다. 민석과 함께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했고 각각의 경우에 대비했다. 다가오는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친척들이 할머니 집에 모였고 삼촌도 그곳에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전통적인 한옥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넓은 마당, 오래된 느티나무, 할머니의 정원. 이곳은 항상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익숙한 공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식사 중에 나는 삼촌을 관찰했다. 그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고 농담을 던지고 어린 조카들과 장난을 쳤다. 누가 봐도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삼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볼 수 있었다. 가끔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칠 때 그 눈에는 불안과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삼촌을 할머니 집 서재로 불렀다. 할머니의 서재는 집 뒤편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고서들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었다.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지만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어쩌면 그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재에 들어서자 나는 문을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무십들이 서걱거렸다. 삼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이니, 진아야? 나는 노트북을 열고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짜 이메일 계정, IP 주소 추적 결과, 계정 생성 시점에 내가 연구실에 있었다는 증거, 사기성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문, 모든 것을, 증거를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점점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는 이미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삼촌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다. 그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무너졌다. 이윽고 긴 침묵 끝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위험한 베팅으로 발전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그는 큰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무모한 투자를 했다. 결국 그는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 연구비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로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4만 달러를 며칠 만에 2배로 만들어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다시 연구비 계좌에 넣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한때 성공적이고 존경받던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보기 안타까웠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내 경력, 내 연구, 내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나는 그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첫째, 그가 직접 가족과 재단의 진실을 고백하고 돈을 상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 둘째, 내가 모든 증거를 대학과 재단,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제출하는 것. 진아야, 이러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여줬던 그가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삼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불을 켤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부모님과 큰아버지 내외, 그리고 삼촌과 나.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고 눈물을 참으며 힘들게 말했지만 점차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도박 중독, 빚, 그리고 마침내 내 연구비를 훔친 것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큰아버지는 깊은 실망감에 한숨만 내쉬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큰아버지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잠시 밖을 바라본 후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찬우야, 네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가족, 특히 진아를 배신하다니.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동생이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는 방안을 도는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어떻게 4만 달러를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재단에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삼촌의 도박 문제를 치료할 것인지. 삼촌의 형인 큰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 4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이 있는 대출이었다. 삼촌은 그 돈을 큰아버지에게 갚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또한 그는 전문적인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족 회의 후 나는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재단에 연락해 회의를 조율해 놓은 상태였다. 다음 주 삼촌과 나는 함께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수님과 재단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실에 앉아 삼촌은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설명했다. 재단 대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재단의 정책에 따르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나의 연구 업적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나의 노력, 그리고 이미 자금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그들은 프로젝트를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나는 매주 상세한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재단이 지정한 관리자가 모든 재정, 거래를 감독하게 될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내 기록의 경고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다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큰아버지가 제공한 자금으로 연구비 계좌는 복구되었고 재단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록 GPU 배송은 여전히 지연되었지만 재단은 우리에게 대안적인 컴퓨팅 자원을 제공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통해 나는 내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삼촌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금융회사에서의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다. 그는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업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는 이제 작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매주 2번, 그는 치료센터를 방문해 다른 도박 중독자들과 함께 그룹 세션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삼촌과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었다. 어린 시절의 영웅, 멘토, 친구였던 그는 이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 만났지만 예전의 친밀함은 사라졌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공손하게, 때로는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우리 사이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점차 화해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의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항상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꿈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나에게 디지털 시대의 취약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메일, 디지털 서명, 온라인 뱅킹,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그 결과 나는 더 주의 깊고 더 의심 많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경험이 오히려 내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술의 힘과 그 영향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내 연구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내가 개발하는 기술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나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벚꽃이 활짝 피어 있다. 내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내 연구는 이미 여러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도 받았다. 삼촌은 여전히 큰아버지에게 돈을 갚고 있으며 그의 치료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족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물기 시작했다.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침묵을 지켰다면?
삼촌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면, 내 경력과 명예를 포기했다면, 더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정직과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가족의 배신 앞에서 당신은 진실을 위해 맞설 용기가 있는가?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진실은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 내 이름은 김진아이고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